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3월 2일 당시 김한길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지 628일 만입니다. 안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 희망은 없다며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접어든 새정치연합의 미래, 쟁점 토론에서 살펴봅니다.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 교체의 희망은 없습니다. 저희 부족함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께 보답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 이슈를 진단해보는 쟁점 토론.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정군기 홍익대 교수,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윤태곤 도모아 정치분석실장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이 만든 당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선언했는데요. 기자회견 좀 비장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것이란 전망은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와 있었죠. 그런데 실제 탈당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탈당 그 자체보다 이후에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참 전망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사도 그렇지만 정치권이 가장 힘든 것은 예측 불가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야당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 지금 후속 의원들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과연 분당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당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또 만든다면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모든 예측 불허입니다. 또 현재 야권 분열은 여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향의 파장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한국 정치 전체가 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그 선언문에서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겠다 하면서 현재 새정치연합을 기득권 정당으로 아예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얼마 되지 않은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다는 식으로 새정치연합을 비난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과연 어느 정도 혁신을 끌어낼지도 사실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본인이 말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의 탈당보다는 탈당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것이 굉장히 우려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야권 전체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유동성이 높아지리라는 안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3월 2일 날 전격적으로 합당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로 아무도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의 합당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충격파가 컸고, 하지만 이번 탈당은 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도만 있었지 예측이 좀 된 상황이었다고 보고, 안 의원의 오늘 메시지를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부족했다.
두 번째,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 세 번째,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계속 애쓰겠다. 뭐 이 정도면은 과거에 이분이 이제 정치를 시작할 때 메시지로 돌아간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겠다, 뭐 이렇게 탈당 명분이었는데요. 어떻게 좀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예. 보통 탈당할 때는 항상 이렇게 외로운 걸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 손학규 전 대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베리아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나치반도 지도도 없이 뭐 광야에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만 보면은 뭔가 또 새로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여야를 아우르는 그 참신한 세력들 모아 가지고 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바로 그러나 하면서 새누리당의 확장을 막고 정권 교체를 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걸 보면은 야권 내에서 헤게모니 투쟁을 벌여가지고 본인이 그 패권을 잡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에게 바랬던 그 새정치 본인이 입당할 때도 새정치하고 민주당이 합당해가지고 새정치 민주협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명분에서 들어갈 때는 기존 정치인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도 기존 정치인으로 나와서 야권 안에서 이제 앞으로 패권 싸움을 하겠다 이런 걸로 이게 귀결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의원님, 뭐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굉장히 뒤숭숭할 텐데요. 저 어떻게 보세요? 좀 야권 재편 결국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뭐 야권을 갖다 재편해서 자기가 헤게모니를 가져가겠다 그런 의도로 분석됩니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작년에 합당을 한 지 1년 9개월 만에 탈당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당 문제라서 저희로서는 안타깝고 참담하죠. 그런데 이제 이 합당이나 탈당, 뭐 분당, 신당, 당을 선택하는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인 생명과도 연관돼 있고 굉장히 신중히 판단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어느 정당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이 소속한 정당이 100% 마음에 들어서 아마 선택한 정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100% 만족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든 정당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항상 지속적으로 혁신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한국 정당 정치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우리 현대적인 정당 그리고 튼튼한 정당 정치의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간다고 해서 봤을 때 대단히 아쉬운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당이 이합 집산과 탈당, 신당, 합당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손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정당 정치에 도움이 되는가 굉장히 저는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실장님, 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캠프에 계셨죠? 네. 전략통으로서 좀 명성을 알렸는데 누구보다도 좀 안철수 의원의 심정을 잘 알 걸로 사료됩니다. 뭐 지금 탈당을 결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랄까요?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안 의원님하고 같이 일을 안 한 지 한 1년 반이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변하기는 어렵다는 걸 전제 드리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도가 됐는데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들 세 분이 이제 안 의원 집에 찾아가가지고 심야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설득 작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안 의원이 가장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 나를 어떻게 새누리당 하고 비슷하다고 몰아갈 수 있었냐라면서 이제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 보도들이 쭉 나왔는데 탈당 이유는 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그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정체성에 대한 것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토론을 딱 한 차례 했습니다. 그 토론 이후에 이제 안 의원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했던 대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안철수 당시 후보는 북한이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북측이 이제 현대 아산에게 이미 재발 방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논쟁을 벌이다가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의원에게 그건 MB 한나라당 이야기하고 되게 유사한 식이다라고
뭐랄까 이제 공세를 펼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의원이 뒤에 되게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낡은 진보 그리고 이제 뭐 패거리주의, 온정주의를 이제 네. 펴파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대표께서 그 경향신문 인터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건 좀 이제 새누리당 프레임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 이후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 야당의 이제 주류 측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조금 더 선명해야 된다. 우리하고 좀 가까운 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떨 때는 이제 좀 압박도 있고 견인도 있었던 반면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내의 이런 생각이 이제 확장에 대한 정체성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서울시장도 양보를 했고 대통령 선거 때도 양보를 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합당까지 한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정체성을 계속 의심하는 거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랑 다름이 아니냐라고 이제 쌓여왔던 이게 좀 저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네, 문제인 결국 것 뭐 같습니다. 정체성 문제 때문에 헤어졌다는데 안 의원께서는 좀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일단 새정치연합 내부 뭐 헤게모니 때문에 나간 걸로 보십니까? 맞물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정체성 문제 때문에 감정이 골이 깊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화합할 수 없었고 화해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주도권 누가 참여 싸움을 갈 수가 없는 연결된 선상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대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날 두 분이 정말 새정치연합의 표현대로 그 당시 뭐 민주당이 당명이 하도 바뀌어서 제가 민주당이었죠, 그때는. 이름이 네. 헷갈립니다만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아주 포장이 잘 했었지요. 아름다운 뭐 단일화라고 했는데 안철수 당시 의원이 아니라 후보를 사퇴한 안철수 뭐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선거 당일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아름다운 단일화를 했다면 선거 결과까지 다 보고 패배했으면 같이 껴안아주고 야권을 다시 살리자. 아니면 이겼으면 다시 축하하고 정권을 같이 만들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선거 당일날 미국으로 떠나버린 그 모습에서 저 단일화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아니라 정말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였다. 저는 그때 감정의 앙금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남아있던 게 계속 있었고요. 특히 안철수 대표가 이제 합당 후에 김한길 대표와 공동 대표를 하면서 당권을 잡았죠. 그러나 단 4개월 만에 내려앉았습니다. 4개월 만에 누가 내려앉아? 이른바 친노그룹에서 끄집어 내린 것이죠. 거기서 상당히 아마 본인은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또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당권을 잡으니까 또 안철수 대표 등 비노그룹에서 끄집어 내리려 한다. 그건 앙금이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화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는 게다가 지금이 내년 총선 국면이 아니라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천권은 의원들한테는 생사 여탈권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게임인데 그 바로 결정적 순간이 왔기 때문에 공천권이랑 그에 대한 권력을 놓고 나눠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나눠 먹기에는 서로의 주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즉 다시 정리한다면 두 사람의 감정의 양금이 너무 컸던 데다가 공천이라는 선거를 앞둔 그 권력의 나눔 이게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김 저희 의원님, 당 잠시만요. 지금 헤게모니 싸움 결국 친노 뭐 소위 보수 언론들이 규정하는 친노 프레임 때문에 거기 견디다 못해 나갔다. 거기에는 공천권하고 좀 맞물려 있다 이러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문재인 대표가 좀 성의를 표시했으면 하는 뭐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전당대 받아들여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안영환 전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팩트 문제를 좀 명확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사퇴할 때 당시에 친노가 끌어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아무도 당내에서 사퇴하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단지 730 재보선 이후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이랬던 거고요. 바로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직후에 사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김한길 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당 내부에 실질적으로 많은 협조가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당내에 이렇게 해서 이런 뭐 계파 갈등이나 이런 게 크게 부각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하나 좀 정체성인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희 당내 어떤 당이든 간에 당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새누리당은 좀 극우적인 시각에서부터 좀 더 좀 개혁적인 시각까지 좀 이렇게 존재하듯이 저희 당도 역시 진보적인 시각에서부터 중도적인 시각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면에서는 한 당을 같은 당으로서의 가능했고 그랬기 때문에 합당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지금 금년 전당대회 이후부터의 이제 당내에 끊임없이 좀 지속되기 시작한 좀 문제들이 갈등들이 좀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뭐 당내에서 전당대회 때부터 사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탈당, 신당, 뭐 분당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1년 내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좀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당 현재 지도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당을 전체 포용하고 가려고 좀 엄청나게 예를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게 혁신위원회 만들 때도 안철수 대표에게 혁신위원장도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거부를 해서 김상곤 의원을, 그러니까 김상곤 전 교육감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혁신위원장을 구성을 했는데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의 안을 당에서 의견 수렴을 할 때도 그 당시에 별도의 뭐 그런 특별한 혁신안이 제안된 게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재영입위원장도 제안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부하면서 안 됐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안박연대, 그래서 당 대표의 권한을 공유해서 함께 상의해서 당을 이끌어가자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거부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혁신안 100%를 다 수용을 하겠다. 전당대회를 할 문제가 아니라 혁신안을 100% 수용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실천하는 동력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을 합치자는 제안이 공동비대위원장 아마 제안까지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이제 거부가 되어지면서 마지막까지 계속 이제 전당대회만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문제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해서 대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받으면은 이건 당이 더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안철수 대표가 730에서 이제 져가지고 참패 책임질 때 아마 안철수 대표에게 이 정도는 사실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4개월 정도면은 더 당을 더 유지하고 당권을 가지고 당을 더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안철수 대표에게. 그다음에 그 당시 안철수 대표에게 야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뭐 이제 그렇게 당내니까 끄집어내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안철수 대표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이 작용했었습니다. 아니, 잠깐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런데 굉장히 당 대표에 대한 협조가 좀 잘 이루어졌죠. 김안 체제 때 뭐 아주 잘 돌아갔다는 말씀은 좀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6.4 지방선거 공천 당시에 이제 이게 무슨 광역단체장 공천 문제도 아니고 도의원, 뭐 군의원 정도의 공천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이제 중진급 되는 의원의 의총장에서 안 대표 그러려면 탈당하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그 내려온 직후에 지금 지도부에 계신 한 의원께서 트위터에다가 당신의 흔적도 지우고 물러나라 이렇게 쓴 적도 있었는데, 그때 협조가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이 당이 이제 항상 누가 이제 당권을 잡으면은 반대쪽이 흔들고 누가 당권을 잡으면은 또 이제 거꾸로 이제 공수가 역전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상대책위원회의 마지막 제안이 이제 중도파 내지는 이제 중진 의원들의 그 제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진 의원들이 그 제안을 하고 있는 자리에 문 대표의 지금 최측근으로 불리고 있는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들어가가지고 당신들이 먼저 물러나야 될 사람들 아니냐라는 이제 취지로 강하게 압박을 하고 또 따로 기자 간담회도 열어가지고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뭐 결국 뭐 좀 부부가 이혼하면 더 험악해진다는 꼭 그런 상황인데요. 저 어떻게 좀 미래에 대해서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은 결국은 신당을 창당한다. 저 현장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측근들은 내년 1월에 신당을 좀 만들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는 과거에 대선 전에 같이 했던 뭐 구체적으로 이름도 나오는데 뭐 한상진 서울대 교수, 뭐 윤여준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뭐 이렇게 손학규 전 대표도 뭐 영입할 뭐 그런 거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성공할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손학규 전 대표님까지 나오는 거는 너무 우리 그 언론인들이 크게 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우리 윤여준, 한상진 뭐 많은 분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거의 뭐 준정치인화 돼가지고 이분들 이름조차도 참신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갖고는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그 생각이 전 들고 그렇다면 이제 현실 정치인들을 모아야 되는데 오늘 바로 그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에 그동안에 계속 문 대표를 공격하던 그 많은 비주류 의원들의 그 멘트가 매우 중립적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문병우 의원마저 파국이 왔다. 탈당이 잘 됐다라는 표현보다는 파국이 왔다.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탈당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뭐 짧게 뭐 며칠간 다섯 명, 10명 해서 연말까지 30명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김동철 의원인가요? 이분은 뭐 50명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그 탈당에 대한 본인의 그 어떤 의사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얘기입니다. 계속 우리 주변에 문재인 대표 잘 못하기 때문에 탈당할 거라는 사람이 많아서 탈당을 하겠다. 낱말하듯이 하는 이런 그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안철수 의원의 이런 그 세불리기 작업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신한 외부 원외 세력이 그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안철수 의원하고 손잡았던 많은 분들, 최장직 교수라든가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돌아간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그 참신한 그 피도 수혈하기 어렵고 내부에 또 눈치 보고 있는 정말 그 우리 두 분 의원들 계시지만 이 공천의 사활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미룰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월, 3월까지 눈치 보다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서 굉장히 세불리기 작업이 매우 힘들 수 있다 이런 그 전망을 좀 해봅니다. 뭐 30석, 뭐 최대 50석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혀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뭐 전열하기보다는 매우 어렵고 말이죠. 당장 원내 교섭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안철수 의원의 그 오늘 성명서를 보면은 나침판 죄송합니다. 나침판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나침판도 지도도 없다고 한다면은 한 사람이 해와 달을 보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철수 의원이 보여준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 나침판과 지도가 없이 해와 달만 보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특히 이제 정치 세력을 만든다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아직까지 정치 세력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국민적인 인지도 때문에 지지도 때문에 안철수한 정치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요. 지난번에 합당에서 뭐 당 대표 정말 소선 의원이 당 대표 올랐습니다. 그때는 김한길 의원이라는 정말 백전노장이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공동 대표가 됐을 뿐이지 본인이 세력을 가지고 어떤 의원들을 가지고라든지 세력을 가지고 당을 주도하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서 정치 세력을 만든다? 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변수 하나 있죠. 만약 이제 오늘 내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든지 안철수 의원이 야권 대권 후보 지지율을 1, 2를 뭐 넘나들면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현역 의원들이 움직일 겁니다. 따라올 수 있는 의원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지지율이 뭐 답보 상태에 이른다면은 현역 의원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세력을 본인이 상을 차려야 하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 미지수다. 두 번째, 안철수 본인의 계획보다 능력보다는 정치력이란 능력보다는 외부 변수, 즉 본인의 여론조사에 따른 그 결과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외생 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의지가 얼마나 통할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네, 김 의원님 지역구가 인천이죠? 부천입니다. 부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뭐 인천, 부천, 부평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호남 출향민 이렇게 좀 많이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새정치연합이 좀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열의 길로 걸으면 지지자도 상당히 헷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당장 문병호 의원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사퇴한다, 그러니까 당을 떠난다고 하는데 좀 동요가 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당 내부에서 봤을 때 동요는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최대로 해도 10%를 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나중에 엄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많은 그 의원님들 중에서 야권 분열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뭐 탈당을 하거나 새로운 신당을 하거나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좀 말씀드린 게 신당에 뭐 성공을 하려면은 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리더십이나 견고한 지지층이나 대의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 근데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물론 이제 지금 뭐 야당이 지금 몇 개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천정배 신당, 박주선 신당, 박준현 신당, 그다음에 또 마포민주당, 그다음에 요번에 또 이제 안철수 신당 이렇게 이제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 우리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아마 좋아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희 야당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집권 여당이 아니면 다 야당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야당이 많이 생기는 게 결코 뭐 유리하지는 않겠죠.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데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을 끌어안고 특히 뭐 천정배, 뭐 박주선 그런 세력하고 한다면 굉장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탈당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됐을 때 호남에서 오히려 저희 당에 대한 이 집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 지지도가 꽤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역시 호남이든 국민들의 민심이든 야권 지지층에 있어서는 야당이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구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좀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당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선거구 자체가 지금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양당제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면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우리 이 지금 현재 정치 구조나 풍토에서 제3당이 자리를 잡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좀 문제들이 작용할 것이다. 결국 뭐 총선에서 기호 3번은 잘 안 찍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야권 지지층 기호 2번을 관성적으로 찍는 게 있는데요. 자, 윤 실장님, 뭐 이번 안철수 탈당이 큰 파동을 일으키려면 결국 뭐 박영선, 김한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뭐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때 탈당을 해서 전망이 이제 험난하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인 것이고, 근데 이게 조금 복합적으로 봐야 될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보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을 계속 비판하고 좀 이제 악마화하고 흔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좀 흔들어버리는 게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하지 않고 좀 새로운 이제 과거에 걸으려고 했던 길을 모색하는 게 있는데, 저는 아마 두 번째 길을 걸을 것 같습니다.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시도했을 때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아까 뭐 한상진 뭐 이런 분들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뭐 꼭 그런 이제 원로 비정치인들이고, 뭐 예를 들어서 오거돈 전 장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야당에는 뛰어들기 싫어하고 과거에 이제 안 의원하고는 좀 손을 잡으려고 했던 뭐 명방가 그룹들, 비호남권의 그룹들이 있는데 그쪽과 이제 관계를 복원해가지고 첫 번째 전면에 내세우고, 두 번째로는 호남에서도 여러 이제 신당 그룹이 있지만은 개혁성이 있는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와 좀 전략적 제휴를 하고, 그리고 당에서는 이제 뭐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이제 뭐 나올 분들을 나오는 식으로 해서 좀 모양새를 갖춰가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지, 뭐 야당에 이제 침을 뱉고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구도가 약간 복잡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새누리당이 좀 오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야당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아까 이제 험난한 길이겠습니다만 안 의원의 기획이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낸다면은 지형상으로는 중도를 치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당 내에서도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야당 내에서도 문 대표도 어떤 이제 야당의 정체성, 선명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혁신과 확장성에서 이제 안 의원 측하고 경쟁을 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전반적인 유동성이 높아지는 측면에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당장에 이제 의원 몇 명을 뽑아내는 거, 이게 이제 한 1, 2주 사이에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홍 교수님 뭐 예. 보니까 결국 공천에서 탈락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새누리당에서 좀 약간 좀 비박하고 친박 사이에서 네. 알력에서 공천을 못 받은 분들하고 합쳐서 뭐 안 전 대표가 그걸 끌고 간다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던데요. 예. 좀 그런 시나리오는 언론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발표문을 보면은 새누리당에서는 이삭 축기를 안 하겠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야권에서 본인이 이제 그 패권을 집어 가지고 그 가겠다는 건데,
저는 그 안철수 세력화가 잘 될 건지 뭐 잘 안 될 건지는 문재인 대표한테 달렸다고 봅니다. 사실은 오늘 탈당하게 된 그 뭐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유력 그 자기의 대선 파트너이기도 하고 그 전 대표였던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간에 본인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괴롭혔지만 떠나가게 된 데한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표한테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안철수 탈당 사태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야당을 걱정한 마음에서 김경애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면은 다른 기타 그 야당하고 같이 이렇게 비중을 두고 싶어하는 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들렸거든요. 예를 들면은 천정배 신당이라든가 박주선 신당 야당이 많아지면 뭐 야당한테 예. 우리 당한테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예. 심지어는 뭐 마포민주당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김경애 의원님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문재인 대표 대신에 오늘 그 방송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면 더 문재인 대표 쪽이 더 힘이 실릴 것 같은데 오늘까지도 아직 뭐 별다른 얘기 없어요. 최고위원회 지금 개최했다는 그 얘기 정도밖에 없는데. 네, 최고위원 개최해서 계속 가겠다. 네. 예, 이걸 당을 수습하고 가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예. 전략적으로 말이죠. 더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의 탈당은 내 탓이요 하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의 한계가 항상 내 탓이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윤 시장 말씀하신 대로 그 혁신으로 나타날 건지 공천 개혁으로 나타날 건지 많은 기대를 하는데 이거 잘못되면 바로 안철수한테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난 그 한 달 동안 문재인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제1당 되는 건 포기했다. 제1야당의 목표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 걸 저는 사실 읽었습니다. 과거 그 평민당과 DJ의 평민당과 YS의 통합민주당이 제1야당을 가지고 경쟁을 했었죠. 그래서 제1야당이 된 평민당이 되니까는 YS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상당 합당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야권 내에서 제1야당의 위치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1야당만 된다면은 나중에 2016년 선거 이후에 2017년 대선에서는 제1야당의 위치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야권 통폐합을 하면은 그때 대권 후보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즉 다시 말해서 제1야당으로서 내 뜻에 맞는 사람을 한번 이 점을 돌파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제 3자로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선 저렇게 마이웨이를 나홀로 가겠다는 외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제1야당만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안철수 의원을 껴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굳이 뭐 중간에서 이른바 야당성이 떨어진 사람들을 껴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낡은 진보를 비판하는 사람을 껴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두 그룹이 뭐 나머지 천정배 신당이라든지 뭐 새로운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 만든 당이라든지가 하나의 합당이 되고 현재 새정치연합 하나의 합당이 된다면 이제 다시 한번 과거 90년 80년대 말에 이른바 통합민주당 대 평합민주당이 대결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한나라당이나 이 보수 중에서 우려하는 것은 또 야당이 선거 앞두고도 갑자기 합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뭐 저희 당 보고서가 유출돼 가지고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걸 봤습니다만은 뭐 마지막 합당되면 오히려 파장이 큰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재미있는 것은 당분간 야당발 기사가 언론의 정치면을 장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새누리당이 이제 모든 게 언론에서 밀려나죠. 이런 정말 생각하지 않는 또 생각되지 않는 그런 정치에서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밖에서는 저 같은 사람도 일반 국민들도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인들도 다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팩트 문제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표가 어제도 무한 책임을 느낀다, 책임감을 통감한다, 당 대표로서의 그 책임은 분명히 자기에게 있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내 탓이오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 뭐 지금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내에서 혁신을 지금 성공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 총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 당내 혁신안들을 쭉 계속 발표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반발과 이런 이제 혁신에 대한 저항하는 좀 이 분위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 대표의 입장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 요구를 끌어안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당 내의 혁신 동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함께 하려고 몇 가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혁신위원장 제안, 문한방연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계속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어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는 안 된다, 만류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전체 이제 뭐 의원들이 거의 새벽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중재안을 만들어서 설득을 하고 이 작업이 좀 계속됐던 것인데요. 그래서 뭐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결국은 결과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제 탈당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뭐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뭐 노력이 부족할 수는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건 잘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니, 잠깐만, 결론적으로 마음을 잡지 못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이제 정치에서는 사실보다 팩트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치에서는 사실보다도 인식이 중요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잡으려 했던 노력이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국민과 안철수 의원이 그 잡으려 노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대다수 국민은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마이웨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그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저 교수님, 네. 뭐 이렇게 야권이 분열을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러다가 200석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180석은 기본이고요. 네.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예. 압도적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죠. 야권은 항상 서로 뭐 치고받고 이렇게 그 투쟁을 벌이다가 꼭 그 선거 때만 다가오면 뭐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빅텐트인지 뭔지. 예? 텐트가 그렇게 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빅텐트 안에 모여라. 그리고 아까도 우리 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전에 또 그 뭐 통합 단일화되면 우리 새누리당이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그 선거 공학적인 얘기가 여야에서 계속 나온다는 게 저는 좀 불만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치를 좀 바꿔야 되겠다. 쇄신의 경쟁을 기존 두 당이 해야 되겠고 여기 이제 안철수 이제 탈당 신당이 이제 참여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정치 혁신 쇄신의 경쟁이 붙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오늘 크게 한 방을 먹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 혁신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어필할 건지 저는 이게 그 상징으로 나타나는 게 공천 룰이라고 보는데 비주류들이 주장하는 뭐 100% 오픈 프레임 받아들여가지고 여당하고 같이 한다든가 이런 아주 그 혁신적인 안을 들고 나오는 게 필요하고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안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여야가 싸우니까 우리는 뭐 잘 됐다. 그 다음에 우리 당 후보들 많아지는 거 아니야? 저쪽에 두셋 나오면 우리가 유리한데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오판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 더 그 쇄신 경쟁을 벌여가지고 더 앞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비박하고 친박하고 계속 뭐 공천들 갖고 뭐 누구랑 밥을 먹었네 안 먹었네 최근에는 현직에 있는 최경환 부총리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밥 먹은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그 국민을 위한 큰 틀의 쇄신 그런 혁신을 좀 기대하는 그런 여당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실장님,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결국은 또 분열하고 통합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는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철수 신당의 어떻게 앞으로 전략통, 과거 전략통으로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전망하세요? 추측하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일단 일여 다야 구도가 되면은 일여가 유리하죠.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의 차원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저희가 디멘전 차원을 높여서 이제 본다면은 아까 안영환 의원님께서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이 병합을 할 때 민정당의 숫자가 확 쪼그라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여소야대 형국이 나왔고 또 3당 합당을 했을 때 의석수가 216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바로 92년 총선에서 의석수가 149석까지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적으로는 야당이 불리할 게 맞는데 전체 구도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보다도 훨씬 오른쪽으로 이미지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그렇는데 야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도층에서 오른쪽 부축될 가능성이 높고 이 야당은 전체 이제 야당 세력은 이제 진보 쪽에서부터 중도까지 이제 구도로 보면은 이 영토를 넓게 차지하는 거죠. 숫자는 작지만 영토가 넓어지고 새누리당은 숫자는 많지만 영토가 작아지는 문제가 있고 또 공천의 문제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신당은 약간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천에 당내에서 극심한
이 싸움이 조금은 이제 해소되는 측면, 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새 인물을 투여하기도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점점 더 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볼 때는 뭐 단적으로 여당만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네, 거죠.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35%에 이르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야당이 2번, 3번 차지해버리면은 좀 야당으로서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야당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하나는 우선 야당이 우리 당이 얼마만큼 제대로 혁신하고 통합하느냐 이후에 이런 좀 과제를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가 아마 크게 좌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당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총선 전까지 제대로 해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고 정책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일정대로 차곡차곡 진행이 된다면은 그리고 당내에서 더 이상 좀 이렇게 이 내부 갈등이나 흔들기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힘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면은 일정 정도 좀 극복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저는 항상 선거는 역대에서 모든 선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집행해 오는 데 있어서 집권 여당이 잘했으면은 집권 여당을 찍게 되고 집권 여당이 잘못했으면 되게 야당을 찍는 경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고 하는 게 기존 정권에 대한 항상 이 판단의 성격,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물론 거기에다가 덤으로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새누리당의 실정과 무능, 그다음에 안전 등과 같은 어떤 국정 시스템의 붕괴,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 상황 2%대 지금 저성장이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생은 최악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어디에 맡길 것인가가 크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결국 네, 뭐 좋은 예,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거나 정권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대통령 선거 중간에 열 중간 선거라고 그러죠. 하원 선거에서는 역대 여당이 이긴 것은 딱 3번밖에 없습니다. 국가적 위기 때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었던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그다음에 9.11 테러 직전, 그다음에 딱 한 번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완전히 호황일 때 3번밖에 없습니다. 본래 중간 선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한 선거이기 때문에 여당이 불리한, 여당이 무덤이죠. 그런데 한국 정치는 참 예외적인 게 나타납니다. 2012년 총선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말기에 레임덕 현상 속에서 정부 심판론이 완전히 하던 선거였는데도 새누리당이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최근에 지방선거 모든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여당에 대한 심판론 이전에 야당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 같이 가는 겁니다. 현재 야당이 집권 능력이 있다. 정권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면은 여당 심판을 먹이는 겁니다. 현재 여당 잘한 거 별로 없지요. 사실 경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은 이제 경기 전문가 따진다면 현 정부의 잘못이 또 있을 수 있지만 또 세계적인 경기 위기와도 맞물린 겁니다. 어찌됐든 야당이 제대로 야당 역할하고 야당이 수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당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의 모습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 심판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당도 싫은 겁니다. 2008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서 48석 가운데서 40석을 먹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 왜 압승할 수 있었느냐? 야당 지지자들마저도 야당 후보를 찍으러 나오지 않은 겁니다. 왜? 야당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야당의 모습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 정부 실정론,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오기는 현재 야당 모습이라면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 1분만 좀 전망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가야 되고 결국은 몇 석 정도 얻을 수 있을지. 네. 저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계속 그동안에 안철수한테 국민이 지지를 보냈던 건 새정치, 어떤 시대 정신의 가치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오늘 나오면서 이제 그런 걸 안 보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 뭐 집에 가서라도 한번 내가 왜 탈당을 해서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면은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됩니다. 그걸 담지 않고 지금 비주류들, 공천 위기, 탈락 위기에 있는 비주류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모으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분석을 한다면은 뭐 문병호이라든가 뭐 황주홍, 김동철 아주 위기에 있는 그런 의원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모은다면 한 10석 정도는 보이는데 그 이유는 저는 문재인 대표의 하기 나름, 여기 김경애 의원님 몸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안철수 신당이 정말 그 큰 폭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그 조그만 수류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예. 마지막으로 그, 하면 한 말씀. 저는 이게 흐름이 좀 바뀔 거라는 걸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안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기존 구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여야를 통틀어가지고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 심판론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이제 진실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박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오히려 이제 안철수 신당이 출범을 하게 된다면 이 구도가 좀 흐릿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심판론이 이제 다시 쪼개지면서 정당끼리의 경쟁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약간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조금 지역별로 이렇게 보자면은 새누리당이 지금 영남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더 나올 숫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새누리당이 압승을 기대했던 거는 수도권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밀고 들어갈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었는데 지금 이런 변화를 보면은 무당파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지금보다는. 근데 그 무당파는 야권에 유리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경합이 이제 되겠죠. 1대1의 구도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구도가 되겠지만 그러면은 수도권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 그럼 새누리당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대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부패는 점점 사라지는데 분열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야당의 분열,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정정당당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